안녕하세요. 저는 위닥터 자문의 조성준입니다. 기분이라고 하는 것은 한동안 지속되는 감정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기분은 24시간 365일 우리와 함께합니다. 일정 범위 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별로 기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지냅니다. 하지만 기분이 지나치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떨어지게 되면 심리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분에 대해서 그때서야 비로소 인지하게 됩니다. 올라가 있는 상태도 문제, 내려가 있는 상태도 문제, 뒤섞여 있는 상태도 문제, 변하는 속도가 빠른 것도 문제입니다. 주로 기분이 떨어져 있는 상태를 우울이라고 하는데요. 우울한 기분이라든지 의욕이 떨어져 있다든지 인지기능의 저하가 나타난다든지 식욕, 수면의 변화가 나타난다든지 자살사고, 지나친 죄책감 등을 호소하게 되는 게 우울증의 진단 기준의 증상들이 되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2주 이상 지속되어서 우리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되게 되면 우리가 우울사파, 이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우울사파가 반복이 되게 되는 경우 우리는 우울증 진단을 내리게 되고요. 한 번의 사파만으로도 우리는 주요 우울장애, 우울증의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반대로 에너지 레벨 자체가 지나치게 올라가서 고양된 기분 상태, 과대망상이라든지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말들이 빨라진다든지 수면 욕구가 감소된다든지 목적지향적인 행동들에 몰두하게 된다든지 위험한 행동도 감소하고 물불 가리지 않고 하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조증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심각한 정도로 7일 이상 지속되는 거 우리가 조증사파라고 부르게 되고 약간 상태는 경미하지만 4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우리가 경조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조울증에는 1형과 2형이 있는데요. 1형 조울증 같은 경우는 조증사파가 한 번만 있어도 우리가 1형 조울증의 진단을 내리게 되고 2형 조울증 같은 경우는 방금 설명드린 경조증과 우울사파 두 가지가 반복이 될 때 우리가 2형 조울증에 대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우울증 평가 기준 및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기본적으로 우울은 여자에게 더 흔합니다. 많은 모습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고 남자라서 어떻고 여자라서 어떻고 큰 차이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주위에서 볼 것은 여자아이들은 아무래도 대인관계 문제나 짜증이나 따돌림 이런 부분에 초점이 있다면 남자아이들은 폭력적인 부분, 신체적으로 더 와일드하기 때문에 더 그런 데에 초점이 있을 수도 있고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생리주기와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도 있고 폭식 등 섭식장애와 증상이 동반이 되어 있을 가능성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분이 저하되거나 우울하게 되면 주로 인지적인 왜곡이 발생하게 됩니다. 본인의 상황, 주변, 미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생깁니다.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던 말에도 곡해해서 해석을 하게 되고 농담으로 듣던 말들도 이제는 나를 놀리는 말로, 비꼬는 말로 듣게 됩니다. 이런 인지적인 상황에 대해서 인지적인 왜곡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약물 치료로 우울감이 감소되거나 어떠한 면담 치료라든지 아니면 스트레스 요인이 제거가 되어서 우울한 기분에 반증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러한 경향성은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지적 왜곡이 지속된다면 인지행동 치료를 병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울로 인해서 대인기피 증세를 보이거나 다른 친구들에 대해서 회피하고 계속 고립되어 지내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접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 이유는 우울을 경험하게 되면 자존감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이 자기 잘못인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죄책감이 두드러지고 자신의 상황, 환경, 미래에 대해서 안 좋게만 생각이 흘러갑니다. 대인관계 위축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에너지도 떨어져 있고 흥미도 저하된 상태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인지적인 접근과 함께 치료적 개입이 필요해 보입니다.
회피와 고립에서 벗어나려면 우선 최소한의 기본적인 루틴 사이클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 집중할 수 있는 뭔가의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수면 문제, 식사 문제, 등하교 문제, 수업 참여 순으로 여러 가지 목표들을 단계적으로 설정을 해 두어서 하나씩 성취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울하고 무기력해서 학교에 가지를 않을 정도가 된다면 글쎄요. 심리적인 부분에 입각해서 아이의 어려움을 다루려고 하기보다도 우선은 생물학적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즉, 병원에 가서 약물 치료를 하는 게 급선무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말 우울감, 무력감으로 인해서 학교를 가지 못할 정도라면 우울이 정말 심각한 상태로 생각이 됩니다. 보호자에게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아이에게 현재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으로부터 빠져나오도록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학교에서도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담임선생님에게 알리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됩니다. 그 뒤에 있을 출결 문제, 대인관계 문제 등은 하나씩 상황에 맞춰서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울한 상태에서는 본인의 힘든 상황을 해결해 나갈 힘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욕을 갖고 의지를 갖고 이겨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이에게 무기를 주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싸워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 어른들, 전문가들의 역할일 것입니다. 이 분야가 참 매력이 있는 동시에 어려운 분야라는 점을 말해주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절대적인 게 없습니다. 빈혈이라고 한다면 피 검사를 해서 피 수치를 보면 됩니다. 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엑스레이나 CT를 찍어서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그만큼 이 영역은 사람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임상심리사 선생님과 외래에서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한 환자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선생님께서 검사를 하고 나서 힘든 것은 맞는데 표현이 과장되어 있다는 얘기를 저에게 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해서 제가 그렇다고 해서 힘든 게 아닌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런 과장된 보고가 나와야 되는지 그랬어야만 하는지 이해해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사는 항상 참고사항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지 보고 있는 것, 면담에서 아이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 무엇인지 보는데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우리의 사고 과정을 점검하는 계기로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이 기분장애를 경험을 하고 있을 때 누구나 우울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학부모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우울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을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좀 따져봐야 됩니다. 일단 이분들이 아이들의 문제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현실적으로 부모들이 너무 바쁘거나 경제적인 여유가 없거나 아이들에 대해서 신경 쓸 겨를이 없는, 실제로 마음이나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정신건강의학과와 심리적인 영역에 대한 낙인의 문제, 편견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부모와 면담하는 부분이 쉽지는 않고 파악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떠한 맞춤형의 솔루션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은 아이가 무엇을 가장 힘들어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저희가 부모에게 아이는 지금 어떠한 어려운 경험을 하고 있고 실제로 학교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있지만 아이는 실제로 좋아지고 안 힘들게 지내고 싶어 하므로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부모에게 설명을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설득을 해야 됩니다. 우울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은 긴 시간 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다루지 못해서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힘듦에 대해서 먼저 공감을 해 주어야 되고 이 공감한 사실에 대해서 부모에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울로 인한 결과물, 아이가 학교를 잘 못 간다거나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다거나 수업 태도가 안 좋거나 성적이 떨어지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아이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캐치를 하고 학부모와 함께 이에 대해서 다루어 주는 부분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방임이나 이혼과 같은 가정 문제로 우울감을 보이는 아이와 상담 시 아이가 더 이상 병원 학교 상담에 기대도 가지고 있지 않고 거부하는 경우 개입 방안이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러한 경우에는 아이가 세상이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실망을 하고 있을지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아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소한 질문부터 하루에 밥은 먹고 다니는지, 잠은 잘 잤는지, 하루하루 매일매일 고민은 없는지 이에 대한 질문들부터 시작해서 라포를 쌓고 기본적인 신뢰를 형성을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언제든 힘든 이야기가 있으면 같이 다뤄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상담 선생님을 찾아올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극성 정동장애, 즉 조울증은 병 자체가 굉장히 컬러풀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증 환자 같은 경우는 우울할 때 모습만 알아두면 저희가 대처를 하기가 쉽습니다. 공황장애 환자 같은 경우는 불안이 나타날 때 아니면 불안이 없을 때 불안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모습만 이해한다면 대처를 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조울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기분이 올라갔을 때도 있고 떨어졌을 때도 있고 뒤섞여 있을 때도 있고 급변할 때도 있고 우울할 때는 조증에 대한 두려움, 조증이 있을 때는 우울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들을 다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컬러풀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면담을 접근을 해야 되는지 한 가지로 정해놓고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기분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아이와 함께 이야기해보고 정확히 파악을 해보고 조증이면 조증, 우울증이면 우울증, 불안이면 불안, 현재 경험하고 있는 심리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직접 아이에게 이야기를 듣고 아이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방법을 찾아보는 게 상담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울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서 학습된 무기력 및 자포자기 상태가 되었을 때 일시적으로 완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생물학적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즉 약물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울한 모습이 학습된 정도라고 한다면 현재 우울한 아이의 모습은 평소 본인의 모습과 다르다는 점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받고 나면 현재 무기력하고 자포자긴 상태에서 그대로 남아있지 않고 원래의 본인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됩니다. 우울증의 치료는 모든 정신질환이 그렇긴 하지만 급성기 치료와 유지기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급성기 치료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 치료로 증상을 완전히 없애는 완전한 간의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데 목표가 있고요. 유지기는 없어진 증상, 그러니까 편안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는 게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되겠죠. 적절히 잘 치료를 받고 극복을 했다면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고 생활해도 된다고 알려주십시오. 또한 생활의 루틴을 만들고 리듬감을 갖고 리드미컬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자신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행동은 뭐가 있는지, 에너지를 올려주는 행동들은 무엇이 있는지, 반대로 에너지를 갉아먹는 행동들, 버릇, 습관들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해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본인이 우울했을 때 모습이 어땠는지 잘 기억해 두어야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에 대해서도 알려두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비슷한 모습이 발생이 되었을 때 조기에 빨리 알아차리고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빨리 알려주고 다시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주요 우울장애를 진단할 정도가 된다면 1년가량은 치료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발은 절반가량에서 발생하고 재발인 경우에는 더 장기간을 치료해야 되고 반복이 된다면 평생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울의 정도와 모습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환자마다 경우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약물 치료는 우선 항우울제를 가지고 치료를 하게 되겠는데 항우울제 약물은 비교적 안전하고 의존성, 내성, 독성이 거의 없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차단제인데 사실 가장 흔한 것은 소화불량입니다. 대부분 일주일 이내에 감소를 하게 되는데 약간의 그냥 속이 미직거리는 정도나 더부룩한 정도가 아니라 구토가 나는 정도라면 그때는 약물을 교체해 주어야 됩니다. 외에도 불안, 졸림, 하품 등의 증상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주 사용하는 약물에는 세로토닌, 노르에프네프린, 재흡수 차단제, 도파민, 노르에프네프린, 재흡수 차단제 등이 있는데 각각의 중요한 혹은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은 전문의와 상담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